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11월 정기 강연, 예,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영순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고요. 학문적 성과도 대단하시고 또 실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평에 전해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어, 이어는 말씀을 장재국 사무대표님이 해주시고 또 이제 김영순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우리 장재국 사무대표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재국 사무대표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어, 많은 여성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화면이 새롭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김영승 교수님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특히 이제 이주민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 공평에서도 초창기부터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사회 통합의 문제,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도록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문제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고향이 이제 양구이신데 양구에서 공정과 이음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그곳이 이제 접경지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김영순 교수님의 이제 활동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인하대학에서 교육대학 원장도 지내셨고 지금 방금 소개하셨다시피 다문화 융합 연구소장을 맡으셔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지금 누구보다도 앞서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독일에서 공부했는데요. 역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 좀 다르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게. 저는 그냥 여기 저기 따라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그런 거, 카르텔 만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장 교수님. 양국 카르텔은 아니고요. 예. 저 여기 우리 이제 공평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런 활동가들이 또 여러 분 계세요. 지금 뭐 정순희 의원이 여기 충남 지역에서도 이렇게 공동체 경험도 하고 계시고 강서구에서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신데 하여튼 우리한테 오늘 아주 굉장히 유익한 시사점을 많이 제공하실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우리 김현승 교수님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다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창민 선생님 목소리 안 들립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이제 이주민 정책이 인구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 전혀 의외의 그 주제 제목을 가지고 저도 제일 마지막 읽고서야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예. 이런 이제 좋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용순 교수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순 교수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환대는 우리 다문화나 이주민이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환대라는 말씀, 대화와 환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거와 같이 우리하고의 배경이 다른,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민들, 타자라고 일컫는, 사회적 타자라고 일컫는 그들과도 여러분들이 환대를 해주시고 대화를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가 사실 우리 장 교수님께서 뭐 대학 선배이시기도 하고 전화를 해서 원래 좀 양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정과 이음을 그런 연구자가 사회과학자가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러니까 이념과 실천이라는 프락시스하고 테오리에 관련된 그런 거를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잘못하면 저희 공중과학임을 또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 전공하는 학문적인 전공, 제가 사회 실천적인 분야보다도 학문 전공을 하고 있는 이 다문화 관련된 정책, 이주민 정책을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의견도 듣고 싶고 또 정치적 지향성을 갖고 계신 분들 그래가지고 그 진영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주민 정책이 인구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죠? 어떻게 하다? 아니, 네, 어디서 잡음이 들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첫 번째는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자들 중에서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를 이렇게 하는데 양적 연구는 뭐 숫자 가지고 통계 내고 하는 거죠. 주로 다 이제 데스크에서 많이 하는 그런 연구를 한다면 저는 이제 필드워크, 데스크워크가 아니라 필드워크를 하는 연구자인데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상당히 서로가 서로 간의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사회과학자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학문들을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여해 볼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저의 페이스북이에요. 제 페이스북을 혹시 뭐 저하고 패친 분들도 계실 테지만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저는 늘 비판적인 시각에서 양 진영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단법인 공존과 이음이라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공존과 이음 사상을 직접 현장에 실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서 사단법인 공존과 이음을 치거나 그냥 공존과 이음을 쳐도 저희 사단법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회원들이 한 200여 명 계시고요. 한 달에 두 잔의 커피값 10,000원이죠.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명이 10,000원씩 내주시니까 일단 200만 원이라는 펀드가 있는 거고요. 물론 제가 제일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희들이 5, 600 정도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또 조선 가정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 또 드림스타트라는 소외 가정이죠. 드림스타트 자녀들, 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좀 자랑할 만한 건 뭐냐, 리틀 박스홈 프로젝트라고 양구의 인물 중에서 화가는 박수근 선생님이고 시인은 이혜인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그런 어떤 기념적인 그런 장소들이 있고 또 안병욱, 김형석 인문학 마을이라는 것이 양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구의 그런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리틀 박수군 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그림 미술 수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구라든가 물감들도 사주고 또 훌륭한 화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18명 정도 돼요. 연차적으로 미대를 갈 경우에는 등록금은 양구군에서 지원하고 생활비 장학금을 우리 법인에서 지원하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저희가 내년에 마을 도서관과 아이들이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이런 부분들을 짓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다문화융합연구소 이건 이제 학술적인 거죠. 이렇게 제가 실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연구자고 학자니까 저서라든가 역서들입니다. 다문화 교육 관련된 한국 내에서는 제가 자랑스럽게 자부심이죠. 자랑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가장 많은 그런 번역서와 가장 많은 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2015년도에 인하대 김종순 교수 치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에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들의 학자 안에 제가 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인이 선정한. 그래서 여기 나온 건 이제 대표적인 책들이에요. 제가 이런 책들을 연구하고 썼다라는 것. 그리고 상당히 많이 판매된 책 중에 하나는 이 시민의회 사회문화 리터러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학문 수행을 한다. 저처럼 직업으로 교수나 연구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학에 나와서도, 또 대학을 안 나와서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학문을 도야하고 수행을 한다는 거죠. 학문 수행이. 그런 개념을. 평생교육적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학문하는 개념과 그냥 학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 혁신적인 수단.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성찰하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기운들을 전달하고 하는 그 내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야겠다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프락시스라고 하죠. 이 프락시스를 담은 사회문화 리터러시를 읽고 쓰는 건데 그런 리터러시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프락시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특강을 많이 나간 편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전국 중등학교하고 초등학교 교장단이 우수소설을 선정했던 책입니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이주민을 환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그 고전에 소크라테스 저를 잘 알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그러면 우리 이창민 우리 간사님이신가요? 총무님이신가요? 예. 예, 네, 사무국장입니다. 예, 네. 예, 사무국장님, 이창민 예, 국장님. 예, 예. 소크라테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저기 악법도 법이다. 아, 예. 법 전공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소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거 테스형 뭐 그런 테스 아, 누구죠? 나훈아인가요? 누구 노래 예, 있죠? 예. 테스라는 거. 근데 거기서 가장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것 중에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그래 누구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요즘에 그 용산에 계시는 분에게 하는 소리 같은 느낌이 들죠.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중요한 언명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어떤 변명을 하냐면 아주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법정에 나가서 저는 나이가 벌써 70인데 법정에 출두해 보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말, 법정에서 얘기할 말들이 될 수도 있고요. 저에게는 외국말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외국 사람이라면 제가 자랄 때 배운 말로 이야기하고 그 말투로 이야기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사정을 아시고 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이방인, 타자가 이분은 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여러분이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안 하고 외국어를 쓴다든가 뭐 하더라도 그런 걸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부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제 말버릇은 좋지 못할지도 모르고 혹은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문제 삼지 마시고 오직 한 가지 일, 제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는 것만 주의하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일부로 법정에선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얘기한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에서 두 가지를 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거부터 이제 제가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인의 행동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에타르 사람들은 그들을 낙인 찍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미 그 사회의 타자인 거죠. 그 이유만으로 소크라테스는 죄인이어서 추방해야 할, 뭐 예전에는 죄인인 경우에는 그 사회 집단으로부터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침입자거나 없애버려야 할 이물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 여러 담론이 있지만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는지 이주민을 다 잠재적인 뭐랄까요?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거나 이방인을 여기 얘기한 것처럼 없애버려야 할 이물질로 취급하고 있는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있는 아테네 시민들이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외국인처럼 생각하고 외국인이라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라고 이해해달라고 그 사람이 요구를 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다르다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의 두 가지 요청은
겉모습을 보고 배척하고 소외시키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 그 상대를 존중해 주기를.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정해 줄 것과 그런 상태에서 죄가 있고 없음을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공정. 요번에 우리 윤 정부가 얘기하는 게 공정, 상식, 정의인가요? 그렇죠. 세 가지죠. 그렇겠지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점에서 저는 법정에서 소크라테스의 두려운 모습, 이 모습이 저를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주민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법정에선 소크라테스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외국인의 얼굴, 소수자의 얼굴, 배제된 자, 낯선 자, 경계선 밖에 있는 자의 얼굴이고 소크라테스가 요청하는 것들, 이주민의 요청들,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의 요청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자의 호소는 우리의 살과 피부 속으로 전해져 그들이 새롭게 마주 세울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타자로서의 이주민들에 대한 냉랭한 시선이 사실 군데군데 서려 있음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생각이 달라서. 근데 그거 역시 우리는 다양성과 공존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가 요 PPT의 주제를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한다고, 그를 차별하거나 차이를 두거나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공존해야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이제 제가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꺼내면서 이주민의 그런 현실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들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최근 정부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상당한 어떤 우대 정책이라든가 이주민을 견인하거나 유인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주민에 대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저는 이거거든요. 이주민을 활용하지 마라. 이주민을 있는 존재 그대로 바라봐라라는 게 제가 오늘 강연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인구 소멸이라는 문제가 이주민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대책 중에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외국인 유치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이주민을 좀 더 확대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이주민 그러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노동을 하러 오시는 노동을 제공하는 이주 노동자, 이주 근로자라고 하죠. 그리고 또 결혼을 전제로 국민의 배우자인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우리나라 공부 학문 목적으로 온 사람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난민, 또 북한 이탈 주민, 또 어머니나 아버지의 결혼에 의해서 온 중도 입국 학생들, 중간에 들어오는 중도 입국 학생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그리고 또 귀환 동포, 물론 이 사람은 외국인의 범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고려인이라든가 조선족 같은 경우다 국적은 따로 가지고 있고 재의 귀환 동포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여러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인구 소멸의 대책으로서 끌어들인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 소멸이 과연 뭐냐라는 부분이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양군 인구 소멸 지역의 하나입니다. 양구 이제 화천이다. 정말로 많은 숫자가 줄어들어요. 2만 7천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일개 사단이 빠지고 군인들이 빠지고 점점 줄어서 2만 3천 정도 안 되는 작은 도시의 양구 같은 경우에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듯 굉장히 많이 지금 다른 지역도 소멸을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주민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할게. 이런 시선, 몸짓, 목소리가 깔려 있는 저는 그런 이주민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주민을 단지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인구 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해야겠다라는 아주 기괴한 생각은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외된 자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나쁜 교훈. 그러니까 소외를 시키거나 소외된 자를 우리가 언제든지 도구화할 수 있다는 이 나쁜 교훈을 만들어주는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구 소멸은 특정 지역 국가에서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지는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해요. 거의 뭐 대한민국은요. 탑 수준에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 0.67인가?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난다는 거죠. 결혼도 잘 안 해요. 지금 굉장히
그런 빨간불 인구학자들이나 인구 정책하는 사람 빨간불이 켜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이주민을 기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 소멸에 직면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비혼 늘어나고 있죠. 출생률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해요. 사회적 경제적 문제, 이 노동력 부족이 다 거기하고 연관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20년 되면 생산 인구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어려운 상황, 국가의 경쟁력, 경제력이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구 소멸의 경고와 아울러서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저출산율의 인구 소멸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사회가 직면할 사회 문제는 경제 영역에서의 뭐 영향도 있고요.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률의 부정적인 영향, 또 사회 구조 변화입니다. 뭐 그 사회 보장 제도와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그런 사회 복지 비용이 작동할 수 있는 거고요. 국제 경쟁력이 하락합니다. 지역 간 격차가 더 확대돼요. 도시와 도농 간의 격차는 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그 해당 지역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 및 정치적 측면에서 이거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기존 유교주의하고 가부장적 가치관 또 이에 따른 문화적 특성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고 또 정치적 측면에서 보수적 입장을 지닌 노령자층이 아주 두텁게 포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어떤 여조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죠. 특정한 정치적 지향성을 지닌 유권자층이 구성되어 정치 세력 간의 관계가 더 변동되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주민 정책이 과연 인구 소멸 방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뭐 이민청 신설에 대한 것을 지금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고 물론 제도포청은 인천에 이제 유치하는 걸로 인천에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한반도에서도 남쪽 이념상 남북이 갈려져 있는 거고 남쪽에서도 경상도 전라도의 어떤 지역적인 그런 갈등 그것이 이제 정치적 지향성하고 연결되면서 진보와 보수 담론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특정 종교와 종교를 갖지 않은 어떤 그런 거의 대립 그다음에 학벌 이 학벌 카르텔 이런 뭐 스카이와 비스카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내에서도 또 통합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하고 그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할 때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이라든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성들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국가 거버넌스라고 하시니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이주민 정책을 가지고 무조건 웰컴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에 오히려 더 미래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준비, 대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게 이제 정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짚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글은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해서 무엇 때문에 필자가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 정책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지를 좀 검토해보고 단지 이주민의 수용과 적응 지원이 출생률에만 집중하면 반드시 인구 정책의 한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나아가 늘어나는 이민자에 대해서 주거, 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 개선, 그다음에 양육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다 직접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와라라고 하는 것. 근데 무조건 오라도 아니에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선택적 배제를 하고 있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이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독일 같은 경우에 뭐 잘 아시다시피 메르켈 총리 때 200만이 넘는 난민들을 수용을 합니다. 200만 넘는 난민을 수용할 때 그 메르켈 총리라든가 정치권에서 또는 정책에서 난민을 국가 경제라든가 뭐 인구를 독일도 똑같죠 우리하고 인구를 막겠다고 소멸을 방지하겠다고 이렇게 정치적인 언어를 던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추어죠. 제가 생각할 때.
이주민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다문화 교육의 전문가도 없어요. 교육 수석도 없잖아요. 청와대에. 굉장히 어리숙해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날선 그런 그 언어, 이주민을 활용하겠다는 날선 언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느끼는 거, 내가 활용되고 있어. 이게 되게 기분 나쁜 얘기죠. 실제로 봤을 때는. 근데 독일에서는 그냥 우호적이고 또 그 난민에 대한 어떤 그 뭐 인간 그런 존엄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아주 세련된 정치적 용어 수사학을 씁니다.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경제 활동이라든가 독일의 경제를 재건하고 이런 그 폐광촌 같은 데서 뭐 그 경제를 부흥하는 어떤 도구와 수단화되는 건 맞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정책에서 정부 사람들이 또는 이 정책 문서에서 그거를 못 받고 성문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세련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의 직제에서 보면은 이주민 정책 관련 위원회하고 정부 부처가 몇 개 있어요. 그 출산 고령,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정책, 직접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선 이전 정부 직제에 관한 공약 사항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선 공약에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가부 폐지 아시죠? 근데 아직 폐지하고 있지 않죠. 유주민 정책의 주무부서예요. 근데 여가부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신임 장관까지 임명했는데 임명이 안 돼가지고 아마 그 이전 장관이 뭐 유임도 아니고 유야무야 이상하게 돼 있어요, 현재는. 그게 이제 만약에 예전 그 공약을 지킨다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다문화가족 업무가 어디로 가냐면 보건복지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다문화가족센터인데 지금은 그걸 가족센터라고 부르는데 이 가족센터의 기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또 있어요.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의 통합 지원 정책. 그러니까 이게 그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그 다문화 가족 업무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일반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는. 그렇다면 이제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의 통합 지원 정책 실효성에 관한 문제도 여실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217개 되는 시도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급의 구청 단위까지 다 구청, 그다음에 군청 있는 단위까지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명칭을 그러니까 다가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합쳐서 지금 가족센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족센터가 이제 이 한 지붕 두 가족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게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지 통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분리냐 통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 구체적으로 좋은데 이게 말만 통합이지만 실제 업무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됩니다. 다음에 우리 개인이 어떻게 이제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에 대한 부분인데 이주민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이주민의 참여가 다 제한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정책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통합 정책 그러면요. 사회통합 정책 안에 그러니까 일반 국민, 그러니까 비다문화 구성원들에 대한 그런 통합 정책 플러스 이주민이라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정책을 다 포괄합니다. 사회통합 정책은. 그리고 외국인 정책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쓰면 법무부가 주로 외국인 정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법무부가 쓰는 게 이제 지금 4차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개발되어 있는데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 왜 그러냐면 법무부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비자라든가 이거 허가권을 통해 가지고 제한을 두죠. 법무부가 외국인이라는 말을 쓰고 국적이나 내셔널리티를 가지고선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부, 주로 다문화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여가부가 하고 있고요. 다문화 학생 정책 그러면 교육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 이탈 주민법이라 그러면 주민지원법 그러면 이거 통일부 거고,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 그러면 고용노동부 거고, 이렇게 그 각 주관 부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이주민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이주민 정책 통틀어서. 근데 제가 이주민 정책 안에서도 이주민 정책 그러면 이주 배경을 갖고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 정책 그러면 법무부에서 국적 단위로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얘기해요. 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글은 이주민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사회통합 정책으로서 주요 이주민 정책인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가족 정책을 한번 훑어보자. 나아가서 이주민을 단지 저출산의 도구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기에 정책과 제도의 수립을 넘어서 시민들의 타자성과 세계시민의식을 높이는 상호문화주의를 강조한. 제가 이제 대안으로서 우리나라 그 대안으로 이주민 정책의 대안으로서 상호문화 정책, 상호문화주의를 좀 가져오는 입장입니다. 외국인 현황을 좀 짧게 볼게요. 지금 저희가 한국적 가지지 않은 자, 한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해가지고 2021년도 되게 우리가 통계가 2023년도에는 2022년까지 나오고 지금 한 1년 전 거가 나와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2021년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보면은 뭐 외국인 근로자가 18.5%, 전체 한 25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결혼 이민자가 8.2%, 뭐 유학생 7.3, 그러니까 유학생하고 결혼 이민자는 좀 비슷합니다. 외국적 동포, 외국적 동포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조선족이라든가 고려인이라든가 뭐 재미 한인이 귀환해서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을 포함하고 있고 기타 외국인 26% 많죠. 그래서 이렇게 그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 외국인 현황은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또 그 중에서 한국적으로 취득한 사람들은 구별이 되죠. 자, 외국인의 주민의 증가 추이입니다. 2006년에 그 다문화 가족에 관련된 또 이주민에 관련된 그, 그 법무 또 그 여가부가 2006년 교육부가 다 공교롭게도 2006년에 정책들을 다 만들어요. 세 가지. 네, 그 정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2021년까지 213만 명 정도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추이를 쭉 보는 그래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인천거리 표시한 이유는 제가 인천에 학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강의라든가 강연 나가서 돼 있는데요. 가장 많은 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5천만이라고 하죠. 5천만 중에서 남한 5천만 중에서 서울에 그 있는 그 외국인들 이 전체 외국인들 중에서 20% 전체 외국인 주민 대비 구성민 20%가 있어요. 제일 많아요. 서울 1순위, 2순위가 죄송합니다. 경기도가 33.5%네. 경기, 서울, 인천이 한 5, 6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보시죠. 여기서 이 높에서는 지금 그 인천이 3위 정도. 그래서 이게 그 전체 외국인 주민 대비 구성비입니다. 그 외국인이 그 주민하고 대비해가지고 구성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게 각 연도별로 증감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다 마이너스인데 2021년, 21년까지 인천은 이제 2.5%가 증가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표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중국계가 제일 많죠. 31.7% 중국 사람들이 있고 베트남 사람들이 뒤이어서 11.2%. 중국이 두 가지를 나눈 이유가 앞에 중국, 한국계라는 건 조선족을 의미합니다. 우즈베키스탄 5위입니다. 3.6%. 우즈베키스탄은 되게 미국하고 거의 비슷하게 많은데요. 여러분 의아할 거예요. 왜 우즈베키스탄이 많으냐면 그 경기도 안산, 인천, 그다음에 광주, 청주 이런 등지에 그 고려인 마을들이에요. 이 고려인 사람들은 동포지만 국적을 우즈베키스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중앙아시아 중에서 고려인들이 제일 많은 데가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중앙아시아 뭐 키르키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우즈베키스탄이 그 스탄 나라 중에서도 좀 경제적으로 약하고 그 스탈린 1937년에 스탈린이 보낼 때 중앙아시아를 보낼 때 우시토베 카자흐스탄 우시토베를 보냈다가 2차 이동할 때 우즈베키스탄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연유가 좀 실제로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많은 이유 중에 하나. 그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그 외국인들의 체류를 했던 기간들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계를 봤을 때는 제일 많은 게 5년에서 10년 미만의 사람들이 23.4% 정도 있고요. 인천 까만 줄에 보면은 인천이 10년 이상이 18.2%, 인천도 5년에서 10년 미만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는 25.4%가 있어요. 네, 이주 유형별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그건 앞에서 통계를 봤으니까 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가 이제 외국인 정책인데요. 2차에서 3차, 2차에서는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근데 3차에서는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해요. 안전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3번에, 2차에서 3번에 보면 인권인데, 이쪽 3번에는 안전이 더 순위가 앞섭니다. 흥미롭죠? 안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그 법무부의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3차 기본 계획이 되어 있냐면 이민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 양적 확대가 아주 명문화된 거죠. 받아들여라. 질적 고도화를 병행한 적극적 이민 정책 하자. 그다음에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 영주 국적의 연계를 강화시키자. 또 뭐 유입, 자립, 성장 기여, 미래지향적 정책을 추진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가부의 다문화 가족 정책이에요. 앞에 거 아까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 여가부는 다문화 가족 정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차, 4차 여기서 보면 3차 때 이건 이미 지난 거고 지금 현재 4차인데요. 참여와 공존이 열린 다문화 사회고 지금 뭐냐면 다문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틀들을 조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뒤에 가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 좀 더 다룰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게 아까 시군구에 있는 다문화 가족 이게 이제 일선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일선의 기관이죠. 여러분들의 그 도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그 다문화 가족 센터가 어디에 위치했는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주민 친화적인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주민 친화적으로 여러분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동네에 이주민 센터가 이런 다문화 가족 센터 또는 가족 센터라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강의를 기회로 꼭 그 이주민들의 관심을 가져주십다는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 정책인데요. 이 교육부 정책은 주로 다 다문화 학생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육 보장, 학교 적응하고 안정적 성장 지원, 그리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학교 환경 조성, 다문화 교육 지원 체제를 내실화하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회통합 이야기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회통합을 우리가 소셜 코헤이션 입장에서 사회적 응집, 즉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가치를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좀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좀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독특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 사회통합이라는 게 공존과 이음이라는 거예요. 공존, 공생, 공산. 그러니까 공존은 함께 존재하는 거죠. 공생은 함께 살아가는 거고, 공산은 함께 생산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공존과 이음 이 사상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회통합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정적인 게 아니라 명문화되고 규정화되어 있는 그런 정책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상생활 우리가 흔히 뭐 하버마스 개념의 생활 세계에 있는 그 삶의 윤리들, 즉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음을 할 때 네 가지가 꼭 필수적으로 일어나죠. 그 관계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 교환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협동하는 것. 이 네 가지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 공동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을 저는 사회통합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통합이 딱 그 남과 북이 평화 공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존의 개념, 저는 공존이 사회통합이고 사회통합의 개념은 정적이고 성문화된 정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개념으로 저는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이론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용광로 이론이 있고 모자이크 이론이 있고 샐러드 몰이나 샐러드 그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론들이 정책으로 펼쳐질 때 어떤 이념을 가지고 펼쳐지냐. 용광로는 막 불에 철이 녹이잖아요. 이게 동화주의입니다. 동화주의. 그다음에 모자이크 이론은 뭐예요? 모자이크 아름다워 보이죠? 통합하는 거예요. 이게 막 여러 요소들을 아름답게 보게 하는. 샐러드는 막 뒤섞이죠. 이게 이제 다문화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모형은 여기 없어요. 이 통합, 제가 지금 얘기한 사회 통합 이론들은 그 대부분 뭐랄까요, 장단점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제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도입하고 실험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상호문화주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상호문화주의는 기존의 이론들과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목표가 있는데요. 상호문화주의는 철저하게 개인 간의 그런 존엄성, 개인 간의 개별성, 또 개인 간의 타자성을 전제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제가 그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갈등하고, 뭐, 협동하고, 서로 교환하고, 또 경쟁하고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개인 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른 주체, 타자들과의 그 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별성과 고유성을 내가 인정하고, 그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정책적으로 구현하는 거. 이게 이제 상호문화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잠깐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컴이, 다시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 컴이 너무나 지금 움직여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됐네요. 네. 그래서 무엇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외국인 정책 이런 게 다문화주의라고 우겨요. 제가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거 다문화주의 아니거든요, 실제로. 전혀 다문화주의가 아닌데 다문화주의라고 빠득빠득 우깁니다. 그 다문화주의를 우리가 그럼 보면 얘가 무엇이 다문화주의인가? 어,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문화에 대한 심층 이해가 없어요. 일단 그 정책을 만들 때.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이주민에 대한 정책 말고 다른 정책들은요. 백업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뭐 청소년 정책,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뭐 주거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연구소나 부서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뭐 요구조사도 하고 이래요. 여기 아마 사회과학 하신 선생님들, 회원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회조사 방법론이나 사회과학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근데 이주민 정책은요, 그걸 잘 못 봤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민정책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의 수라든가 이런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대학 연구소가 용역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 이런 정책을 만들 때 백데이터들이 증빙이 안 돼요. 그죠? 그냥 캐치프레이즈야.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서 다문화주의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보면 다 동아주의, 차별주의에 가까운 정도로 동아주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이민의 역사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죠. 짧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 시점, 현재 지금 이 시점이 우리나라의 흥망을 전 좌우할 수 있는. 저는 이거를 10년 전에, 우리 학과를 15년 전에 만들었는데, 다문화교육학과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의 그 이수진 같은 그런 다문화사의 이수진 같은 그런 나라를 지킨 신에게는 12척의 전함이 있습니다라고 하신 학문 쪽에서는 다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부터 저는 전문가 양성을 했거든요. 이런 사회가 나중에 올 거다. 분명히 인구 소멸에 대비해 가지고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이주민 전문가가 없다면 이주민 전문가가 희소하다면 우리 사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을 연구하는 연구소라든가 학과라든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은 턱도 없이 부족한 사실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주 선진국가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지향해야 가치로 다문화주의를 설정하고 이를 사회 정책적으로 실험해온 서구국가에서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하고 있는 만큼 이제 다문화주의 말고 더 좀 넘어가는 그 우리가 상호문화주의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거 양이 많은데요. 상호문화주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호문화주의와 만남입니다. 우리 사회 이주민 정책이 다문화주의 모형으로 좀 더 진일보한 상호문화주의 성향을 띤 사회통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호문화주의가 과연 뭘까라는 거죠. 근데 상호문화주의라는 건 쌍방향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과 개인 간의 쌍방향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상호문화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사회 구성원의 아주 철저한 윤리의식이에요. 그다음에 대화,
환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윤리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예요.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업 시간인데 여의도에서 자문하러 오라 그러면 저는 안 가요. 내 수업이 되게 중요하니까. 니네가 내 시간에 맞춰라. 그럼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없으니까 다른 학교 교수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문을 받겠죠. 근데 그 모 교수는 수업을 폐하고 그냥 거기 가요.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폴리페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갖고 있는 직업,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매뉴얼을 가지고선 일을 해야 돼요. 누가 이거 마이크 좀 꺼주세요. 하울링 들이네요. 근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맞는 윤리의식들. 여기 계신 회원님들 중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업무들이 다 있어요. 업무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말 윤리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상호문화주의가 되는. 두 번째는 대화예요. 끊임없는 대화. 세 번째가 환대예요.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타자성. 이 타자성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런 사회만이 이 상호문화주의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지금 공평이라는 게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잖아요. 이 평화의 전제, 공정까지는 이거를 도입하기 어렵겠지만 평화의 전제는 바로 저는 대화와 환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우리 회원님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정책 뭐 여기서부터는 조금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스킵할게요. 1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차 지금 하고 있죠. 아까 법무부 거 제가 약간 보여드렸어요. 3차까지 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는 내가 공평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정과 평화라는 책 1호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 글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4차 외국인 기본 정책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중점 과제를 좀 살펴보니까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가 조금 있어요. 있기는. 다문화주의 정책 모델은 뭐 3-3, 5-1, 뭐 6-3 이런데 제가 이렇게 좀 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정책 아까 외국인 정책하고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디테일한 면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5년마다 수립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 역시 잠깐만요. 4차 다문화 정책 기본 계획이죠. 그 전에 우리가 이거 좀 이렇게 1차부터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선생님들이 볼 수 있어요. 1차부터 시작해가지고 4차까지. 4차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 그러니까 함께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존,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조화롭게 살자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는 다문화동 청소년 성장 단계별 맞춤 영역, 결혼입니다. 정착주기별 지원, 상호 존중. 요게 이제 약간 상호문화성, 상호문화주의를 가지고 있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 가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과연 이 캐치프레이즈가 그런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들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수요나 요구 조사를 반영한 건지 또는 우리 사회의 그런 여건들, 우리 사회의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들이 반영해서 만든 건지는 좀 우리가 그 의문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4차 기본계획에 이제 뭐 다문화주의에 기반해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으로 좀 판단되긴 합니다. 근데 상호문화주의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타난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상호문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하는 이유가 제가 9시까지 배정된 것 같아서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어가지고 조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 존중과 상호문화주의는 앞에 말씀드린 사회통합 정책들이 다 뭐 나름 진짜 그 뭐랄까요 장단점이 있고요. 그 어떠한 사회나 이주민의 유형, 뭐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시된 정책 사항들을 모두 정책을 위반하는 측면에 혹은 정주자에 의해서 맞춰 수립되고 있다는 점. 아까 제가 이해관계자가 들어가 있지 않고 정주자, 정책 전문가들, 즉 데스크에서 데스크워크만 했다는 거죠. 필드워크가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필자, 저는요, 제도란 정책을 넘어선 개개인 시민들의 다양성 존중 확보를 좀 주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정주민이 우린들, 또 이주민이 그들의 그런 다양성 존중 확보가 되어 있는가, 이 정책 속에서. 이 다양성 존중이란 말은 상호문화주의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상호문화주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건 실제로는 2000년대 유럽에서 벌어진, 여러분 막 프랑스 파리 참사라든가 이런 그 이미 이주 선진국가에서도 이런 문화 충돌이 많이 벌어지고 또 살상까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장담을 진짜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봤을 때 2010년도 초반에 유럽의 지도층 인사들과 학계가 아파트투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연이어 내놨어요. 그래서 상호문화주의가 주목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주의를 통해 가지고 한계들을 상호문화주의를 통해서 극복해 보겠다라는 그런 노력이겠죠. 다문화주의와 다문화 정책이 문화 충돌과 사회 균열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그런 판단은 2000년대 초반에 유럽의 학계에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논리와 담론을 모색하도록 이끌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상호문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대체할, 상호문화주의가 다문화주의를 인스테드한 거죠. 대체할 방안으로 급부상했고요. 국내에서도 다문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과 교육적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 상호문화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뭐 세계시민교육 이런 용어까지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차이에 관한 인정을 하는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공통점을 찾아 겹침을 확대하는 실천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공통점을 찾아, 인간이라는 공통점. 그죠? 인간이 나약하다, 우리가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서 겹침, 서로가 겹침과 습합, 서로 스며드는 거죠. 그것을 확대하는 우리가 실천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에 관한 인식에서 그치지만 상호문화주의는 보다 실천적, 액션 같은 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은 국내 다문화 상황과 밀접하게 있어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어, 그 200만 명 넘는 이주민 숫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법 제정이라든가 앞서 우리가 두 개의 큰 이주민 정책들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 정책 같은 그런 두 갈래로 요약되는 앙상한 등식. 왜냐하면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가정 정책, 혹 다문화 가정 정책은 결혼 여성에 대한 정책이에요. 이주 노동자 정책이다. 이건 외국인 정책에서 나오는 건데 두 갈래로 요약되는 앙상한 등식만 남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다문화 정책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혐오 감정, 정주민과의 갈등이 나날이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 학계에서도 이런 그 이주민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갈등 해결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상호문화주의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어, 원래 그 상호문화주의는 캐나다 보면은 퀘벡주 같은 데는 두 개, 뭐 세 개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뭐 문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바와 마찬가지로 독립한 입장의 다양한 민족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개방적인 자세로 사회통합을 이루어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는데 사실 조금 더 세련된 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좀 세련되기도 합니다. 유럽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뭐 그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뭐 극복해야 된다라는 개념들이라든가 다중적 가치를 통해 가지고 대화 토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그 상호문화주의는 하버마스라는 그 독일의 이제 유명한 철학자죠. 그 이 비판 철학자의 관점들을 관통하는 그런 개념하고도 좀 일치되는데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문화적으로 매개된 공동체 구성에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이 설정한 공공의 장 같은 경우도 공론장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자문화 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의식과 의식의 동일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전략을 넘어서 언어가 갖는 실제적인 언어죠. 언어가 갖는 그 상호문화성을 강조하고 언어적으로 매개된 상호문화 공동체 구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문화주의는 주류문화와 소수문화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그러니까 이주민과 정주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정말 발가벗겨진 두 개인이 그 마치 그런 사우나라든가 목욕탕에서 같이 있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상호문화주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상호주관성을 감정이입을 강조하는 풋설의 현상학이라든가 대화를 강조하는 하버마스 의사통일론에 함유된 거. 뭐 그 밖에도 이제 뭐 여러 타자 철학의 뭐 하이데거라든가 뭐 이런 우리 학자들 사르트르 뭐 이런 학자들 레비나스에 이어지는 학자들을 쭉 거론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의 이제 좀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상호문화주의 역동적 상호실존과 만남인데 상호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관계를 동적인 측면, 아까도 얘기해 역동적인 관계, 개인의 역동적인 관계, 상호작용 이런 부분이잖아요. 상호 실천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종적 민족 관계에 관한 국가적 틀은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있지만 국지적 수준에서 차이에 관한 많은 타협이 일상적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경험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고 뭐 상호문화 역량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호문화주의를 대안으로 설정해 놨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맺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주민 정책의 인구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달고서 이주민 정책을 사실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기도 하고 대안으로서의 어떤 특정 정책이 아니라 저는 상호문화 교육의 교육적 패러다임을 제안했어요. 상호문화 교육이라는 게 정말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 환대, 이런 것들, 이해, 공감,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걸 통해서, 그게 꼭 뭐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시민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여기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등산 열심히 다니신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등산할 때 그 등산 그룹에 이주민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주민을 참여시켜서 함께 그들과 다양성을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확대하는 거죠. 우리 생활 세계에서. 그래서 저는 상호문화 교육 패러다임과 개개인의 상호문화 실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개개인의 상호문화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주민 정책이 인구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는가라는 저 사람이 논의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제게 제기하거나 의아함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주민의 유입으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전통적인 이주민 정책 어디서든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그거를 연구하고 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 정책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제가 그런 뭐 무식하다 이런 용어 쓰면 좀 그렇겠지만 이거 다 기록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그 지금까지 알려진 어느 나라 이주민 정책에도 그렇게 뭐 활용했다고 대놓고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서로. 그래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공식적인 표현으로 내세우는 정부와 정책 위반자들은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200만 이상의 난민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에게 폐광 도시를 거점으로 만들어주고 생활 거점으로 만들어주고 양질의 적응 교육을 줍니다. 그리고 산업 인력으로 그들을 편입시켰어요. 그런 난민 유치 정책이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지역 균등 발전에도 일거양득의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당시 독일이 이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구 소멸 방지의 수단으로 난민 유치 정책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정부의 이주민 정책 위반자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민 정책을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주민 정책을 우리가 생활세계로 한번 봐요. 그러면 인간 대 인간의 관계 맺기로 다시 환원해 볼 수 있어요. 정책이지만 인간 대 인간의 관계 맺기죠. 다시 말해 관계 맺기는 타자를 대하는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장 나쁜 관점이 뭐냐면 사람을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하면서 어떤 강사를 섭외할까 보니까 저기 뭐 이주민 정책도 하고 이런 얘기 별로 안 들어봤으니까 저 사람을 좀 데려다가 활용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도구적 활용적 관점이에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카데미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활용하는 관점,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건요. 가장 나쁜 관점이에요. 근데 이 정부가 그 나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한때 MB가 집권할 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이렇게 변해왔. 옛날에 문교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나서 교육부 이렇게 됩니다. 이 명칭의 변경이요. 교육인적자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원인가요? 물론 엄격히 따지면 자원일 수가 있겠죠. 한번
한번 이렇게 어떤 효용성에 있다가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자원인가요, 인간이?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만큼 나쁜 관점이 없다라는 거죠. 도구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는 이주민을 쓰임새와 기능으로 보고 교분을 맺으러 하는 나쁜 관점을 이제 폐기해야 된다고. 이 도구적 관점과 대비되어 존재하는 관점이 뭐냐면 이 도구적 관점 말고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여러분들, 우리 회원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가져야 되는 관점은 뭐냐? 저는 인간 자체에 집중하는 관점이고 전인격적인 관점, 퀄리스틱 어프로치, 전인격적 관점. 인간과 인간을 보는 주체와 주체가 보는 주체와 타자의 구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주체의 존재로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주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해관계자의 이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주민들이 정주민과 더불어 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연대의 자리. 이주민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들어와서 함께 하고 세계 시민을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좋은 정부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정주민들이 우선적,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주민이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 답은 아주 단순하다고 좀 봐요. 타자성을 함양하고 상호나 실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독자들, 여러분들이죠.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 타자성을 함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 근데 그 대답을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부분, 하나는 제도적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호기심을 가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등산 다니고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에도 관심을 가져라. 참여해라고 얘기를 싶어요.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환원하면 우리가 내 가족, 내 가족, 내 학생, 내 학교, 내 직장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더 넘어서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성이 되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리터러시 읽어내고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독서와 사색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책 읽기가 되게 중요해요. 독서, 사색, 대화. 그다음에 타자들과의 대화와 환대를 통해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지닌 타자들을 존중하는 방법들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제도적으로 제가 내놓는 솔루션이 이거예요. 제도적으로 일단 정부가 나쁜 관점을 접고 전인격 관점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야 돼. 그래서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진 경쟁의식을 지향시키는 교육적 경쟁의식이 되게 심하잖아요. 이 경쟁의식 때문에 타자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와 내가 동등관계가 차이가 있는 존재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학교 교육에서 무한 경쟁 체제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무한 경쟁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입법 권력 우리가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그룹, 정치인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해야 돼.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게 뭐예요? 내 대신 정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뽑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권력자고 통치자야, 통치자. 근데 내가 시간이 바빠. 나는 교수하기 때문에 내가 정치에 바빠. 그러니까 나 대신 해줄 놈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표를 던지고 많은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대의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올바른 정보, 나쁜 정보를 폐기시키고 좋은 정보를 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통치권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민은 통치권을 갖고 그다음에 그 통치권을 선거제도를 통해서 적합한 정치인에 위임하는 것이 투표행위예요. 투표만큼 가장 강력한 정치 행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든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본화된 민주주의에서는 여러분 모두 언제 어느 순간 도구화가 될 수 있어요. 도구화 되는 거 여러분 싫죠? 저항하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구적 관점을 지닌 나쁜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깨어보니 후진국이다. 그런 정보를 선택하면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아주 그리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저항하고 항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인구 소멸을 지연시키는 대상이 되고 출산율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그 관점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의견, 또 질문들을 소중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영광이 너무 잘 들었고요. 예, 그냥 강연만 들어도 좋을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교수님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소크라테스 변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민자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그의 다양성과 공정에서 말씀해 주셨고 또 다음으로 인구 소멸로 인한 우리 사회 문제점 경제력부터 문화 정치적 모든 영역에서 인구 소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효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현 정부가 이주민을 수단화하는 문제,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지적해 주셨고, 우리의 선거의 중요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또 문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주를 바라보는 서구의 관점, 용광로 모델, 모자이크 모델, 샐러드 모델을 먼저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에 김영수 교수님이 지지하시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실천적 성격으로서 쌍방향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상호문화주의, 특히 하버머스의 상호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깊은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뜻깊게 들은 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로서 사실은 이제 교수님의 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글인데 저희가 이주민 사회 통합의 전제는 이주민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내 통합이 전제가 돼야 되고 개개의 시민이 높은 시민성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이라든가 시민사회 성숙도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 전제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이 이민 정책에도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고 교수님 강연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라든가 또는 반대 의견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먼저 오른쪽에 보면은 반응이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쪽에서 손을 들어주시면은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들기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먼저 발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은 예,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쑥스러우신 분들은 채팅방에다 질문이나 코멘트 아, 올려주시면 예. 됩니다. 아니, 뭐,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준비한 동안에 제가 조금, 거들어 볼까요? 예. 예, 우리 김영순 교수님,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이게 독일식 사고가 이제 많이 배어 있는 말씀이시죠. 이제 우리 사회가 미국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유럽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디그니티를 중시 여기는 데 반해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리버티 쪽에 이제 앞서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법학에서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죠. 전인격적 관점, 이제 이 인간의 주체성,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인간. 이게 당연히 도구화가 되면 안 되죠.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사람을 도구화하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식 개념으로 휴먼 리소스이즈라고 하는 이제 인적 자원 쪽에서 교육을 들여다보는 뭐 그런 것들도 사실 근데 교육학자들이 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일을 많이 하는 교육학자분들 보니까 다 미국에서 다시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그건 있고요. 또 이제 무한 경쟁을 배제하는 이제 우리 한번 뭐 그런 다뤘습니다만은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독일식 사고방식인데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것이 사실 큰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런 거라서요. 또 우리는 뭐 더구나 이제 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개인 민주주의의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고민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어, 이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독일이 강조하는 사회통합 정책은 이제 아마 제가 생각에 상호문화주의적 사고가 비어 있는 것인데 아까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인테그레이션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전 독일의 이제 이주민 정책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인테그레이션, 정말 인테그라존 아닙니까? 그 사회 이제 각 영역에서 인테그라존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과거에 아까 언급하신 난민 문제를 가지고 메르켈 총리가 이제 독일 언론에서 한 얘기를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언론을 포함해서 이제 유럽 내에서 그 시리아 난민들 받는 것을 주저하고 늦어지고 하니까 2만 명, 3만 명 그걸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들 받을래 그랬더니 우리가 100만을 받겠다 하고 나섰잖아요. 그때 이제 그 메르켈 총리가 일본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의 저 독일 국민들이 그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좋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인테그라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할 거라고 본다. 뭐 설득할 수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상호문화주의하고 전 인테그레이션하고 전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제 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국내에서 그런 인테그라션 프로그램,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좀 질문이 굉장히 뭐 좋은 질문이고, 또 이렇게 거의 뭐 전문가로서 이렇게 이주민이 많이 관심 가지시고, 우리 법학자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러면 이렇게 동아주의 관점에서 여기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법무부에서 하는 예, KIP, 그렇죠. KIIP. 그래서 예, 예, 이거를 뭐냐 그러냐면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통합센터가 한 9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출입관리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무부가 예, 만들어 놓은 그 센터가 있어요. 이게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 수업을 하고 그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데 1등급부터 6급, 1급부터 6급까지 코스가 있습니다. 1급에서 5급은 이제 한국어 쪽이고 그다음 6급은 이제 한국 사회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역시 귀화를 목적으로 하니까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그 통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동등한 입장의 상호문화주의적 입장에서 통합이 아니라 제가 의미하는 이상적인 사회 통합이죠. 그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생활 세계에서의 통합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 어떤 문서로서 국적을 따는 그런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가족센터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서 이주민 여성들이 그 우리나라의 문화, 뭐, 그래서 뭐 음식 문화라든가 또 생활 문화라든가 또 아이 양육의 문제, 시대가의 관계 문제, 이런 또뭐 은행 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생활 문화에서 일어나는 소비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방문 교육 지도사라고 이제 그들의 멘토 같은 분들이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센터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대부분의 다 이제 적응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적응 교육이라는 개념들 안에 깔려 있는 거는 이제 동아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아주의하고 이렇게 가장 긴 거리에 있는 상호문화주의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정주민이든 이주민이든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죠.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다양성 교육이라든가 문화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그 시민들이 상당히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가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 해외여행 가는 거를 시민교육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해외에 가서 다양성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여행 갔다 오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가지고 시장도 가보고 박물관도 가보고 학교도 가보고 다양성을 쭉 섭렵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냥 인터내셔널 스타일의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의 민족성이나 문화성들을 전혀 모르고 다양성 모르고 그냥 우리 호텔에서 조식 먹고 이렇게 뭐 그냥 그 가이드 따라서 쭉 움직이고 뭐 그러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문화적 감수성, 시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이 이주민들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에게만 맞춰진 게 아니라 이주민이 아닌 모든 정주민에게 맞춰서 그런 교육들이 일어나야 된다. 시민교육 차원에 일어나야 돼. 그것들이 같이 상승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야만 우리가 이주민 선진국가에서 겪었던 어떤 그 문제들, 그 사회 문제들을 우리가 피해가고 방지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 동화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참 큰 문제라 생각을 했거든요. 어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인테그레이션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서. 예. 네. 예,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시고 계는데 우선 그 한국 여성의정 전문으로 계신 그 정순 의원님 손 드셨다가 살머시 내리셨네요. 하고 싶은 말이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정순 의원님 그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들리세요? 아, 예,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 15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주민 100만 시대를 얘기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주민 센터에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석사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결혼 이민자 관련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동아주의와 이제 뭐 이제 윤곽로, 그다음에 샐러드 이론들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 하고 우리나라 어쨌든 역대 정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다문화주의에 있어서는 이미 동아주의가 일관되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요. 이중의 100만 시대에서 200만 시대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20여 년 가까이 이미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난민까지 이렇게 막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 정책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문화적인 수용성이나 포용성, 그다음에 통합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다문화되어 어떤 철학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어쨌든 그러니까 남한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차별과 어떤 그 혐오의 정책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어떤 동아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뭘까? 철학적인 근거부터 시작해서 또 정책적인 것 그리고 실제 어떤 한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똑같이 그런 정책을 난민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포용적 정책을 쓴다고 하는데 이미 독일은 경제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분단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저희가 차별성을 갖고 더더군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70년대 다 탄광으로 그러면 간호사를 갔지만 사실은 간병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한사에서도 이미 요양보호사부터 시작해서 간병인을 뭐 이제 조선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 인력으로 수입하겠다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인력 정책, 그리고 결혼 정책. 저는 사실은 오늘 이제 인구 소멸 문제를 관련해서 되게 솔깃해서 들어왔던 문제고, 근데 그랬을 때 왜 우리나라 사회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계를 노출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역시 여전히도 정치적으로 사대주의, 그리고 이제 대국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관련해 선진국 영국, 유럽권과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이면서도 오히려 사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대주의적 경향,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경향,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것을 사실은 해소해야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 이것들이 좀 하나하나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철학적이고 인식정적인 거는 사실은 이 다른 것들에 대한 어떤
이 본능적인 인간의 한계들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말씀한 레토릭이라고 하는 즉 수사학적 표현이라도 좀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원인과 근거는 뭘까? 여전히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섬으로 머물러 있는 남한 사회의 어떤 한계의 문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뭘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나눴으면 지금 해결 방안 아니면 뭐 정책 이런 것들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보충이나 또 그 동의의 여부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우리 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짚어주신 것 중에서 이제 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교육의 문제를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경쟁 위주의 교육이 갖는 좀 음, 사회의 문제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저 수능 무한 경쟁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사회. 경쟁을 통해서 뭐 경쟁 때문에 협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는 어떤 구조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좀 갈라치기 하고 벽을 만들고, 물론 그 이전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들, 아까 뭐 사대주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그런 쭉 내려오던 어떤 전통적인 그런 문화적 DNA라고 볼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정치 권력을 우리가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도에 의해서 문화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그렇게 바꿔 나가고, 다음에 이제 교육의 문제들, 우리 앞으로 후속 세대들, 우리를 이어갈 앞으로 후속 세대들에게 교육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기했던 어떤 그런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 시민 한 명 한 명이 제가 그 시민 위한 사회문화 리터러시에 주장했던 것처럼 시민 한 명 한 명이 학문 수행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나가면서 나를 반성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소통을 넓게. 그러니까 뭐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뭐 교육학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어떤 공교육에서 그런 것들이 뭐 교육과정이라든가 커리큘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방법들, 그렇게 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쁜 정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학습들, 이런 부분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뭐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의원이신 것 같은데 정치인이신가 봐요. 네, 우리 정순이 정치인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음, 아, 네. 네, 예, 좋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우리 저 손덕규 홍보실장님께서 홍보실장님은 이제 앞에 나서셨는데 조용히 이제 글로 남기시더라고요. 네네. 정순 의원님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세요, 내용이. 그리고 주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 이태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집단 감염이 대림동에서 발생했다면 융단 폭격을 맞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백인, 특히 미국 등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동경하는 데 반해 비백인에 대해서는 업신여기고 심하게 혐오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천박성을 줄이려 한다면 단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전인 교육을 복을 해야겠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방안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주의라는 것이 이제 관념 속에 들어가 있죠. 뭐 조선에서는 이제 뭐 청을, 뭐 그 이후에 뭐 칠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역시 그 뿌리들이 잔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친일 잔재 청산이 안 돼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뭐 누구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런 친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런 뭐랄까요, 뉴라이트라고 하는 뉴라이트 계통의 그 연구자들이나 그러니까 정책가들, 이런 사람들이 어느 사회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성을 가진 이념들에 대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존중이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에 대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리고 이번 정부도 선택받은 거잖아요. 아주 간소한 차이로 선택을 받은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연대하고, 연대하고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가 그 스크럼을 짜고 그런 거에 정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것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박한 거. 자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박하죠. 천박하게 굴죠. 자본 앞에서. 자본 앞에서 천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천박하지 않을 수 있는 의연함을 기를 수 있는 게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자기에 대한 충분한 자긍심. 예를 들어서 돈 앞에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긍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 앞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건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보다 우월했던 위인전, 정기들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단기적인 방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기적 방안은 우리가 당장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단기적 방안은. 그리고 중장기적 방안은 교육이죠. 시민교육이라든가 교육 네트워크. 여러분들 공정과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여러분들이 뭐 그 자기의 어떤 그 가정 또 지역사회 또 만나는 모임들 동창회 이런 데서 이거를 확산시키는 방안뿐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못 해가지고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음. 예, 어, 저는 이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교수님이 실질적인 흐름에서 상호 문화주의 자체도 정말 이게 가능한 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실 예, 전체적으로 모자이크 이론이 뭘 하더라도 결국은 동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예외가 되는 게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를 배경으로 가진 자기들보다 우월한 민족 문화를 가졌다는 민족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걸 받아들인 거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삼촌이 새우양식장이라고 저도 투자를 해서 그쪽을 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숙모가 음식 솜씨가 되게 좋거든요. 정말 팔금도에서 유명한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손도 안 대고 본인들의 국가에서 가져온 음식만 공수해서 먹는다고 숙모가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그대로 인정하면서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유대인들이 왜 20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냐 하면은 그걸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을 보면은 첫째로는 이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그런 이제 또 있었고 또 하나는 그들을 보호해줄 강력한 국가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어, 우수한 민족 잠깐만요. 제가 좀 소리를 켜신 분들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제가 일일이 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전체 모두 음소거했다가 어 저기 우리 저기 교수님만 저 음을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와 종교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되지 않는 민족이나 어떤 이방에 대해서는 그것을 융화되지 않으면 배척하고 그에 대한 차별을 해왔다는 거. 그런데 현대 국가에서도 말이 그렇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통화되지 않는 타 이민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척하고 차별하고 열등시하고 그래서
상호무죄라는 교수님 말씀하는 상호문화주로서 시민적 성숙도, 교육을 통한 그 깊이, 그게 정말 아까 그 손덕 경보실장 말처럼 단기적 실천이 교수님 불가능하다면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정말 가능한 건지, 정말 교수님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저희가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저 연구실에 뭐 우리 학생들이 전철이 끊긴다 그래도 연구원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요 연구자나 학자나 이런 사람 이상을 얘기합니다. 아까 진짜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호문화주의가 실현될 것인가?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그게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남북통일하고 똑같거든요. 남북통일 그래도 계속 외치거든요. 남북통일에 대해 외칩니다. 연구자가 학자가 이상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죠. 이상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현실이 올라가야 돼요. 이상이 현실이 됐을 때 연구자는 또 다른 이상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상호문화주의가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외쳐야 돼요. 어떻게 이주민과 적을 우리가 환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수련과 단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까 상호문화주의에 관련된 말씀을 이게 좀 해주셨는데 이제 민족성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이제 형수님의 음식 사례를 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민족 음식 소울푸드를 먹는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민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와 음식 이런 생활 문화 같은 경우는 그 국적이 바뀌어도 그걸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면은 코리아타운 어디든 다 있죠.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어 다 쓰죠. 한국 음식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다 있어요. 코리아타운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독에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타운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정책 중에 이민의 역설 이론이라고. 그건 이제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나온 이론인데, 오랫동안 그들이 뭐 동아주의라든가 뭐 거기서 샐러드 볼까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만 이제 이민의 그런 정책의 실패를 보니까 역설 이론은 뭐냐면, 그래, 당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영어도 배우지만 너네 나라 언어도 그걸 에스닉 클래스라고 그러거든요. 너네 나라 언어도 배워야. 그래서 한국어가 SAT에 들어가고 이런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한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하고 그 나라 음식도 보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오히려 더 장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민의 역설이거든. 우리나라는 이민의 역설이는 아직까지 안 먹히죠. 여러분들이 뭐 베트남 스쿨이라든가 뭐 중국 스쿨이 따로 있는 거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 그냥 뭐 약간의 스페셜 클래스는 있어도 우리나라 한글 학교는요, 전 세계 어디 가든 한글 학교,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또 교육부가 만든 국제학교가 큰 도시에 외국에 다 나가 있습니다. 765만 명의 교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해외 교포들에게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예로부터 우리나라 민족들은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데 손님은 안 그래요.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나간 친정 식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들어온 시댁 식구 마치 며느리 취할 것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런 정서들 우리가 빨리 없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예.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또 이게 있었잖아요. 그게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상호문화주의가.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뭐 제가 제안드리겠지만 여기 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렇게 좀 제가 강의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시를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시인이에요. 그래서 아, 최근 저희 딸아이 생일에 쓴 시를 소개하면서 그 시가 어떻게 상호문화주의와 우리의 이상적인 다문화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담고 있는 시예요. 그거를 좀 소개하고 정리하고 싶은데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저 마지막 질문 꼭 네. 이 질문 하셔야겠다. 간단히 하실 분만 손 들어 주시면은 하시고 없으시면은 아니, 예, 혹시 우리 오늘 홍명 의원님 질문하려고 참석하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어디 밖에서 일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들어오라고 네. 그러셨기 때문에 네. 안녕, 인사 예, 겸 한번 말씀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김 네, 교수님. 홍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뭐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교수님 얼굴 뵙고 제가 민주당의 다문화 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직접 모시지는 못했지만, 직접 이렇게 뭐 뵙고 토론은 못했지만, 늘 마음속에서 그 자료도 보고 함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저희 늦어도 지역에 잠깐, 계시잖아요. 저희 지역. 그죠? 네. 네. 그렇죠. 부천. 같은 네. 인터뷰죠. 네. 예. 그래서 전 뭐 정말 오늘 모처럼 오신다 그래서 만사 이렇게 하려는데 이 시간이라도 뵙고 가는 정도로 감사합니다. 좋다고. 네네. 예.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 그럼 교수님 오늘, 예, 명강의 잘 들었고요. 교수님 저 시 한번 읊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시 보일까요, 지금? 예, 예, 보입니다. 네. 저희 그 둘째 아이도 사회 정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에서.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생일에 시를 하나 써줬어요. 뭐 저는 생일에 주로 시를 선물하는데 이 시는 아직까지 미발표 시고 시집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 사회 정책을 연구하니까 그래서 이 시는 시가 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문화주의라는 씨를 한번 우리가 뿌려보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가 될 때, 김용순. 그대에 대한 그리움은 담쟁이 넝쿨처럼 담벽에 수놓은 시가 되었습니다. 그 시는 꽃시가 되어 다음해 봄에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 것입니다. 그 시는 불씨가 되어 온 산을 태우고도 모자라 가을을 달력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 시는 마음씨가 되어 고운 마음씨가 되어 헐벗고 짐진 타자를 밝게 환대할 것입니다. 내 시는 이렇게 그대에게만 씨가 됩니다. 소녀의 풍선처럼. 여러분 이 옆에 그림이 소녀의 풍선인데요. 그 화가를 아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왜 저 시에다가 소녀의 풍선처럼이라고 했는지 이해할 겁니다. 뱅스키라는 그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화가예요. 주로 얼굴 안 드러내고 주로 이렇게 풍자하는 그림을 많이 그린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소녀의 빨간 풍선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특히 여기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은 아카데미니까 학문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처음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이고 또 여기 회원 몇몇 분들 뭐 저희 선배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뭐 임백은 교수님이라든가 장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같이 그냥 조용히 학문하고 뭐 양구 시골에서 그 공중과 임하면서 이렇게 그 연구하는 연구자를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뭐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그런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가 정말 그 이데올로지 그리고 그 이상 위해서 회원 여러분들이 늘 띄워주시면 아마 그 시가 돼서 꽃시가 돼서 불꽃이 일어나기도 하고 온 산을 불태우기도 하고 또 아름다운 꽃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승 교수님. 뱅크시의 소녀와 풍선까지 이게 참 갖는 의미를, 심오한 의미를 저한테 깨우쳐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김영준 교수님 너무 멋진 강의였고 교훈이 되는 강의였고 특히 시까지 너무 훌륭했답니다. 다들 저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고맙습니다. 예, 이상 너무 훌륭한 강연으로 마지막으로 공정과 평화 아카데미 11월 정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